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특강 전두환, 풍우나 전두환. 저희가 이런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평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한 격동의 세월을 살아내는 것입니다만, 전두환은 그 중에서도 그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두환은 31년생입니다. 31년생. 55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회 군내 기수별 친목 모임 하나회에 참여하죠. 이 기수당 2명씩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는데 하나회에 참여합니다. 아마 11기 정식 4년제 육사로는 이제 1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기가 정규 육사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부심이 강했는데, 여기 전두환, 노태우가 아마 하나의 정식 멤버였을 겁니다. 이 전두환이 그 역사의 무대에 잠깐 나타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위 때인데 5.16 군사정변 때입니다. 5.16 군사정변 때 현역 대위였던 전두환이 5.16 군사정변이 성공했어요. 일단 성공했지만 아직 여기저기서 이제 그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그 무렵에 5월 27일인가 그때요. 육사 생도들과 육사 교관들이 군사정변 지지 선언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작업을 했는데, 그 군사정변 세력 중에서 작업을 했는데, 당시에 육사 교장 강영훈, 당시에 육사 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하죠. 이 강영훈 육사 교장이 완강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때 이 강영훈이 육사 교관들의 군사정변 지지선언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강영훈을 구금시키고, 그 다음날 육사생도 교관들이 군사정변 지지 시위를 줄 딱 맞춰서 서울 시내에서 시위하면서 군사정변 지지를 하게 만든 숨은 공로자가 전두환 당시 대위였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970년에 백마부대 29연대장으로 베트남전 참전하고, 그리고 공수특전단 제1 공수특전 여단장을 거쳤습니다. 이때 1973년인데 이때 윤필영 사건에 연루돼서 조사도 받습니다. 조사도 받고 사실은 숙청될 상황이었는데, 뭐 당시 숙청이라는 게 군복 벗고 예편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아마 그 당시에 박정규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승승장구하죠.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부, 보안차장부. 그리고 79년 3월에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왔어요. 79년 3월에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이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되지 않았으면 그 7개월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든요. 그리고 계엄이 내려지고 계엄 상황에서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데, 전두환이 이때 보안사령관을 하지 않았으면 합동수사본부장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 대장 체포를 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국민들에게 모습을 나타낸 것은 뭐 5.16 때 육사 생도들의 군사정변 지지 시위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인들 앞에 육군소장 전두환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때 합동수사본부장 자격으로였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 자격으로 언론 앞에 서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발표하게 된 거죠. 중간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 앞에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김재규에 의해서 주도됐고 정승화 등의 방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을 체포했으니, 그리고 국내 정보 수사 조직을 총괄하는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이고 또 합동수사본부장이었으니 모든 정보가 다 전두환에게 모일 수밖에 없었고, 전두환은 그 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전국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저질러졌으므로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은 죄인된 처지였던 거예요. 평소에도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가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얻기 위한 경쟁관계였는데, 한쪽은 대통령을 시해한 조직이 되고 한쪽은 그 시해범을 수사한 조직이 되는 것이니까, 보안사령부가 중앙정보부를 거의 접수하다시피 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1980년 3월인데 아예 전두환이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권력과 모든 정보가 전두환 한 손에 딱 집중되게 된 겁니다. 이 무렵부터 전두환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당시 제야 진영의 문제제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80년 서울의 봄은 결국 전두환 타도 투쟁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죠. 여기에 맞서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에 계엄령 하였기 때문에 공수부대와 34단 병력이 진압을 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 이른바 광주 사태, 곧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5월 26일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진압됨으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후 1년의 정치 과정을 거쳐서 전두환은 스스로 별 3개 달고 그 다음에 별 4개 달고 그리고 전역을 해서 81년 3월 3일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렇게 그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많은 희생을 딛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도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80년 서울의 봄을 진압하고 제압하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전두환은 통치 내내 2가지 방법을 병행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유화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강압 통치를 계속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81년에 있었던 국풍 80일 축제입니다. 이게 대규모 축제는 아마 이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허문도가 기획했던 이 국풍 80일 축제. 또 82년에는 프로야구가 출범합니다. 당시에 무슨 3S 정책이라고 그러면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를 풀어서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야구가 출범합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는 그런 의도가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프로야구는 그 후 지금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 프로야구의 장을 대한민국이 만드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아직도 축구가 국기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순수 관중수로 따지면 프로야구를 능가할 다른 스포츠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프로야구는 82년에 출범해서 벌써 40년이죠. 40년 세월을 통해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애초에 의도가 그런 것들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까지 유지되어 오던 야간 통행 금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거는 북한의 간단없는 게릴라 침투 이런 등등 때문에 유지되어 왔던 것인데, 이게 전두환 정권 들어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통치할 것 같았던 전두환 정권 들어서 통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교복도 자율화됩니다. 졸업 정원제도 실시됩니다. 학원 자율화되고 두발과 복장 자율화가 됩니다. 서울 지하철 2, 3, 4호선이 개통되고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적극적으로 장려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유신 체제보다도 더 폭압적인 체제였는데 사회 문화적으로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것은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친화 정책의 결과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계속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4.13 호원 조치가 나오고, 그리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터지고, 저도 그 무렵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감옥을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애학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2,000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구속되는 그런 초유의 공안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어 가다가 결국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폭발했고, 거대한 국민의 행동 앞에 전두환은 아주 현명하게 후퇴 전략을 씁니다. 그것이 6.29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전두환 세력 내부에도 일부 강경파가 다시 탱크 가지고 밀어버립시다 라는 발언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다수의 핵심들은 서울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6.29라는 후퇴 전략을 내놓습니다. 6.29 선언의 핵심은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그게 핵심이에요.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해서 당시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함으로써 6월 민주화 운동은 유혈 사태 없이 타협적 점진적 방식으로 군부 권위주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이런 하나의 점진적 민주화의 모델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단한 것이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그렇게 자신이 결단해놓고 6.25 선언으로 직선제로 헌법이 고쳐지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노태우에게 6.29를 노태우의 작품으로 해라. 그리고 나를 짓밟고 가도 좋다. 선거에만 이겨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죠. 그리고 실제로 노태우는 전두환의 그 구도대로 움직입니다. 6.29를 노태우가 발표하고 그래서 노태우의 결단에 의한 6.29 선언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전두환과 가감 없이 차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선거에 임합니다. 동시에 김대중, 김영삼 누가 나와도 이긴다고 하는 여론조사와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서 양김이 끝내 단일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1로 3김의 4파전 선거를 치르게 되고 거기서 노태우가 이겨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전두환 정권이 6.29 6월 민주화 운동을 직면하고 거기서 일보 후퇴를 위한 2보 전진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6.29 선언을 타협 안으로 내고 그 후에 노태우를 후보로 내세워서 전두환을 밟고 가게 만들어서 다시 정권을 잡게 만드는 이 과정은 아무나 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전략적인 그 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전두환이 그 노태우 정권을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결단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그렇게 해서 만든 노태우에 의해서 백담사로 유배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노태우 정권에 의해서 백담사로 유배를 갑니다. 백담사로 유배를 가서 백담사에서 한동안 지냈는데 그때 이 전두환의 모습은 그렇게 의기소침하거나 그랬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당시 전두환을 본 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비교적 평온한 평상심으로 그렇게 백담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백담사에서 돌아와서는 다시 연희동에서 지냈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평범한 생활을 했다면 평범하다면 평범한 생활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박계동이 흔든 비자금, 노태우의 비자금 사본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소급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12.12 사태가 제기돼서 1996년에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이 당시 전두환은 사법 처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그게 96년입니다. 95년에 구속 기소돼서 96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7년 12월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형 기간은 2년 조금 더 됩니다. 2년 조금 더 됩니다. 이렇게 97년 12월에 사면 복권이 돼서 풀려난 전두환은 그 후에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다 쓴 이유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돼서 얼마 전까지 광주법원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2020년 11월 30일에 내려졌고 지금도 1심 판결 이후에 재판 중인 상태입니다. 전두환의 일생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전두환이 하나회에 참여를 하고 또 5.16 군사정변 지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과정 그 이후에 박정희에게 발탁되어서 청와대 경호실과 보안사령관을 거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는 과정은 박정희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박정희에 의해서 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정말 긴박했던 그 1979년 12월 26일과 1979년 12월 12일 사이 그때는 권력의 중심에서 정치를 배웠던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근무하고
보안사에서 근무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권력 주변에서 어깨너머로라도 정치를 배울 기회가 있었던 전두환 입장에서는 보통의 야전군과는 다른 정무적 감각을 오랜 기간 동안 쌓을 수가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충성심이 11.6 대통령 시해 사건의 범위를 밝혀서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동을 해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정승화를 체포하고 김재규를 체포하는 데까지 나갔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 이후의 정치 상황, 이를테면 전두환이 언제부터 대통령 꿈을 꾸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두환도 회고록에서 그런 대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 대목은 상황의 산물이었다 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상황의 산물. 처음부터 이를테면 김종필과 6.4.8기처럼 또는 박정희처럼 정권을 잡고 이렇게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청사진을 가지고 움직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시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맞닥뜨리고 수사본부장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해나가면서 김재규와 정승화 등등의 그 행동들이 포착되고 그들을 체포하고 나서는 권력의 중심이 느닷없이 순식간에 전두환한테 오게 됐고, 그런데 바깥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다음 대통령은 나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생들은 최규하 가두 정권에 조속한 종결을 요구하면서 연일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주도 세력이 선택했던 방법, 선택했던 길, 그것은 정교하게 잘 준비되고 잘 짜여진 군사정변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로서 최선을 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2.12를 단행하고 군부를 장악하게 되니까 권력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 특히 중앙정보부가 대통령 시해에 깊이 연루됐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견제도 내부에서 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일사천리로 전두환 중심의 세력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서 전두환도 상황이 이렇다면 내가 국가를 책임지고 맡을 수밖에 없지 않냐. 못할 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을 그 시간, 그 어느 순간에 했을 거고,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지식인들이 전두환 대망론을 언론의 칼럼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퍼뜨리게 된 거죠. 따라서 5.17,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는 처음에 12.12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대권 장악, 정권 장악의 밑그림이 그 사이에 그려진 상태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5.17 비상계엄 확대였다. 이런 그림 속에서 그려진 조치였기 때문에 이 조치에 반대하는 5월 18일 광주에서의 시위는 신군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자기들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감행하면서 그렸던 그림대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광주의 비극이 벌어졌다. 그런데 광주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과 신군부의 핵심은 애초에 그림대로 내쳐 달려가서 81년 전두환 대통령 취임으로 그림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그 무렵 되면 이미 각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시기에 이제 국법위가 구성돼서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각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근데 김종인도 이제 그런 전문가 중에 하나로 국법위에 들어와서 신군부 핵심들의 권력 장악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숨가쁘게 벌어진 일련의 이 프로그램들, 아까 쭉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풍이다, 프로야구 출범이다, 영화산업의 진흥이다, 교복 두발 자유화다, 통금 해제다 하는 이런 모든 조치들은 다 그 시기에 정무적인 어떤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권을 잡고 일사천리로 전개가 됐고, 그런 정책들로 국민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무슨 기념일마다 주는 대통령 하사금이다, 전별금이다, 이게 받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할 정도로 나름 통이 컸던 전두환의 리더십, 또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해서 세세하게 캐묻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현장 중시 리더십, 여기에다 더해서 실제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에다가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일관되게 밀어붙였던 그런 리더십들이 결합이 돼서 차라리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 국민들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냈다. 그래도 전두환 때는 경제는 잡았다. 물가는 잡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하게 되는 것은 그 나름 정통성이 결여된,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체제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고심 어린 국정운영의 기획이 발휘한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전두환의 기획은 노태우 정권으로의 정권 재창출까지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본인은 그러고 나서 백담사 유배를 갖고 그 후에 결국은 사법 처리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 운동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파열음을 내거나 엄청난 유혈 사태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피하고, 아마 저는 80년 광주가 그런 면에서 그 길을 피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역사적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막연하게 추측합니다만, 이를테면 또 다른 광주를 재현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브레이크 장치들 같은 것들이 당시 전두환 핵심 세력과 전두환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29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이 타협과 절충의 민주화를 가능케 만들었다. 그 이후에 이 타협적 점진적 민주화의 연장선에 이제 3당 합당이 있었던 겁니다. 타협적 절차적 타협적 점진적 민주화 의 1단계는 6.29 선언에 합의한 것이니까 정치 세력 간에 정치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4년 후에 있었던 이 3당 합당은 정책 연합을 넘어서 정치 연합으로까지 나갔던 거죠. 합당이라는 정치 연합으로까지 나갔던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권 재창출을 해서 노태우 정권, 또 노태우 정권에서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 재창출을 김영삼 정권을 통해서 해낸 거죠. 이러면서 우리 사회는 아주 난폭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가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으로 15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은 김영삼 정권이라고 하는 문민화의 그 다리가 없었으면 등장할 수 없는 정권이었어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전시킨 연후해야 비로소 정권에 도전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정권들이라는 뜻입니다. 전두환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점진적 타협적 민주화라고 하는 세계에서 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길을 터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군 생활에서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감옥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굴절 많았던 전두환의 일생을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의 눈에서 보면 정말 풍운하라고 부를 만하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오늘 정치특강 풍운하 전두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추축국들이 식민지로 경영하고 있던 곳들이 일제히 독립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 독립한 나라가 아프리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100여 개 국가에 달합니다. 1945년 이 신생국가들의 공통된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한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한다. 어느 나라나 처한 환경과 요건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긴 했으나 목표는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 어떤 나라는 미국의 힘을 입어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했고, 어떤 나라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중국과 손잡고 제3지대, 이 제3동맹국가, 비동맹국가들을 만들어서 뭔가 자립적 방법으로 그거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수많은 100여 개 국가에 달하는 신생국가들 중에 이제 6, 70년이 지나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둘 다 훌륭하게 이루어낸 나라로서 전 세계 유일하게 인정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훌륭하게 이루어낸 나라 대한민국이 있다. 이게 노암 촘스키라는 좌파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된 사람인데 아직도 살아서 전 세계 좌파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노암 촘스키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시를 훌륭하게 거둔 나라다. 벌써 10여 년 전에 그런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독재와 경제 후퇴 네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있냐? 독재를 하면서 못 살게 된 나라, 독재를 하면서 잘 살게 된 나라, 민주주의를 하면서 못 살게 된 나라, 민주주의를 하면서 잘 살게 된 나라. 네 개의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여 개 신생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하면서 잘 살게 된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됐냐? 독재하면서 못 살게 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외신을 통해서 보는 아프리카의 이런저런 나라들, 무슨 미얀마가 어떻다, 어떻다. 이 나라들 독재이면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전락했어요. 그럼 출발할 때부터 그랬냐? 아닙니다. 출발할 때 우리나라야말로 어떤 다른 신생 제국들보다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신생 국가들은 자원이라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 없었던 그야말로 황무지 맨 땅에서 민주주의와 잘 사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이뤄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45년 이후 출범한 신생 국가들은 독재임에서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의 경쟁의 결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잘 사게 된 그 70여 년의 분투의 역사, 그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저는 전두환 시대가 바로 이러한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에 걸친 신생국가의 민주주의의 역사,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의 역사 중에 정위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80년으로 시야를 좁히겠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학자들,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면밀하게 경험적으로 비교 연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많은 독재국가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성공한 나라는 몇 안 되고 대부분이 실패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나라에서는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이행을 하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거를 경험적으로 계속 비교하게 된 겁니다. 그 경험적으로 비교하게 된 목적은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이 분야, 민주주의론이라고 하는 20세기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영역이 바로 이 민주주의 이행론입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 전부 여기 민주주의 이행론의 연구에 몰입합니다. 칼 슈미트, 샤볼스키 이런 뛰어난 정치학자 석학들이 바로 이 민주주의 이행론자,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최장집이 바로 이 민주화 이행론의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바로 이 민주주의 이행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 수많은 경험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경우, 칠레의 경우, 브라질의 경우, 페루의 경우 다 다르잖아요. 필리핀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란의 경우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험적 연구를 일일이 제가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고 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보편적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주주의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을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게 불가역적인 변화냐?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독재로 회귀할 수 있는 가역적 변화냐? 매우 안타깝고 슬프게도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일단 이행을 해도 이게 불가역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면 언제든지 이게 뒤집어져서 다시 독재, 예전의 독재보다 더 심각한 독재로 후퇴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이행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일단 한번 민주주의로 나가면 더 이상 독재로 못 돌아올 것 같죠?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갔다가 다시 독재로 돌아올 때 보이는 패턴, 정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로 이행을 할 때는 독재 정권이 분열돼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눠지는 것이 보통인데 강경파는 야 계속 독재하자. 땡크를 밀어붙이면 되지. 뭐 수십만 명 죽이면 되잖아. 이제 이런 강경파가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거 갖고 되냐. 예전에나 통했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도 점진적으로 좀 양보도 하고 하면서 민주화라고 하는 큰 추세에 우리도 발맞춰서 가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독재 정권과 싸운 민주화 세력 안에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어서, 강경파는 야 마침내 때가 왔어, 저 새끼들 다 쓸어버리자, 혁명하면 되잖아, 이런 강경파가 있어요. 반면에 야 아직은 군대를 쟤들이 갖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쓸어버리자고 해서 쓸어버려지는 것이 아니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저쪽에도 온건파가 있으니까 저쪽 온건파랑 손잡고 타협하자, 선거하자. 일주일 만에 하려고 그러면 피를 많이 보지만 1년 동안 하자 그러면은 피 안 보고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온건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에서 민주화를 이행을 할 때 일단은 독재 세력 안에서도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아야 민주화로 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재 세력 안에서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고 좋다, 민주화를 한번 가보자 했을 때, 이때 야당 안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제 독재 세력 안에 온건파가 야당의 강경파에 끌려다니게 되면서 독재 세력 안에 아직도 힘을 갖고 있는 강경파가 점점 불안해져 가지고 이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후퇴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시 후퇴를 할 때 정말로 처참한 인간 사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뺏길 뻔하다가 되찾은 이 독재 권력의 군대가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칠레에서 피노체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인구 1000만 명의 칠레에서 1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100만 명 중에 절반쯤은 죽었고 절반쯤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인구의 10분의 1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없어졌어요. 아르헨티나는 30만 명의 미싱이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요. 지금도 어머니들이 울고 다니잖아. 이런 심각한 후퇴가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민주화 했다가 심각한 반동을 맞아서 역사가 수십 년 후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이행을 할 때 독재 세력 안에서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야당에서도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세력 내의 온건파와 야당 내 온건파가 손을 잡아서 독재 세력 안의 강경파를 억누르고 야당 내의 강경파도 억눌러야 비로소 타협적으로 뭔가가 조금이라도 진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독재 정권 내 온건파와 야당 내 온건파가 손을 잡고 힘들게 조금씩 진전해서 마침내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기적과 같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87년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함으로써 또 한 번의 군사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다 유죄로 판결된, 내란죄로 판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갖고 기다 아니다라고 논란한 것 자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건 팩트예요. 역사적 팩트. 그 이후에 전두환이 그런 불법적 과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으나 그로서 시작된 수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해서 다 그거를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습니까? 김영삼이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김영삼 정부 때 내렸던 그 법원의 취지대로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두환의 정권 잡는 과정, 그러니까 전두환의 집권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집권한 이후에 전두환이 행한 모든 조치가 다 무효라고 한다면 프로야구 없어야 돼요. 전두환이 정권 잡고 82년에 프로야구를 시작했거든. 당시에는 3S 정책으로 우민화시키려고 한다. 대중을 섹스와 스크린과 프로스포츠로 묶어두려고 한다. 탈정치화시키려고 한다고 엄청난 비판을 좌파들이 했는데, 불법으로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프로야구를 시작했다. 이게 좌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프로야구 지금 없애야 되겠네. 전두환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 통행금지를 없앴어요. 불법적으로 정권 잡은 전두환이가 없앤 통행금지니까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겠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그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두환이 12.12와 5.17 그리고 5.18로 역사에 죄를 지은 것과 그 역사의 죄를 지음으로써 정권을 잡고 정권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국가를 경영해서 이루어낸 수많은 일들, 이것은 이것대로 또 다른 역사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자, 이제 87년으로 가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 6월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전두환 정권은 처음에는 강경파가 주도했습니다.
여느 역대 정권과 어느 독재 정권과 똑같이 전두환 정권도 마지막까지 강경파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4.13 호원조치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4.13 호원조치. 기존 헌법 그대로 지키고 대통령 체육관에서 뽑겠다. 우리는 대통령 노태우다. 이 4.13 호원조치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또다시 체육관에서 뽑냐. 대통령 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게 대통령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이고 그것이 6월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백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자, 이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아서 전두환 독재 정권 안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눠집니다. 극명하게 나눠져요. 강경파는 뭐 우리가 광주에서도 쓸었는데 뭐 명동 쓸어버리죠. 이 강경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온건파는 우리가 광주 한 번이면 됐지. 서울에서 하면은 광주에 수십 배 피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온건파의 주장이었어요. 그 운명이 강경 진압이냐 정치적인 후퇴냐 이것이 6월 18일 밤에 결정됩니다. 누가 결정하냐? 전두환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냐? 정치적 후퇴. 이 6월 18일 밤에 전두환의 이 결단으로 우리는 광주에 몇십 배나 될 수도 있었던 피해 학살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6.29 선언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정상적으로 선거하자. 김영삼, 김대중 정치활동 재개하게 하겠다. 언론 자유 다시 복원시키겠다. 이런 6.29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6.29 선언은 누가 한 겁니까? 당시에는 선거 전략상 노태우가 한 것처럼 폼을 잡아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노태우 측에 있던 사람들도 증언을 합니다. 6.29 선언은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전두환이 노태우를 불러서 상황이 이러하니 대통령 직선제 받고 선거 치를 수밖에 없다. 이거 당신이 결단한 것으로 해서 발표하라. 노태우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면 나 대통령 못 됩니다. 그냥 지금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 그냥 밀어주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걸 설득해서 6.29라는 민주화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저는 전두환이 천사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는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독재 권력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6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도도한 국민의 흐름 앞에 전두환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민해죠. 밀어붙일까? 후퇴할까? 거기서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과의 동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전두환 7년간 집권하면서 6년 반 동안은 어떤 정치도 없었어요. 그냥 독재 권력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6월 10일부터 시작된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역사적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통 큰 정치를 전두환이 해냅니다. 한 인간에게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의 결정 하나로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학살당할 수도 있었던 그 유혈의 역사 과정을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전두환이 정치가 없었다? 우리는 87년 6월에 이루어졌던 전두환의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통 큰 정치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진적인 민주화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6월 민주화 운동에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학생의 죽음, 또 박종철 학생의 죽음이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기, 유혈 진압과 학살이냐 정치적 후퇴와 타협이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서의 전두환의 선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전두환의 선택은 그야말로 영웅적 결단이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길밖에 없다고 결단한 것이다. 그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피를 보지 않고도 점진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게 독재 정권의 강경파, 온건파 간의 분열 속에서 독재 정권의 오너인 전두환의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몇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6.29 선언을 딱 내놨을 때, 6.29 선언을 내놨을 때, 그때 야당에서 강경파가 주도했다면 6.29 선언을 거부했을 거예요. 웃기는 소리 마라. 당장 니거들 감옥 가야지. 무슨 선거야. 당장 내려놔. 임시정부 수립해야지. 라고 강경파들이 당시에 주장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김근태를 비롯한 이른바 재야운동권에서는 6.29를 6.29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속이구라고 불렀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기만전술이다. 속이고 그랬잖아. 거부했다니까. 그런데 당시 야당에서 그 6.29의 역사적 대타협에 주목을 해서 이것을 수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영삼이에요. 김영삼이 먼저 수용을 하자 김대중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6.29라고 하는 역사적 대타협의 두 주역 전두환과 김영삼이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라고 하는 길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 후에 박정희 세력의 대표 김종필, 전두환 세력의 대표 노태우, 김영삼 야당 민주당 세력의 대표 김영삼, 이 세 사람이 6.29 선언에 대한 타협 이후에 3년 후에 만나서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 같으니 아예 당을 함께 하는 게 어떠냐, 그 또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3당 합당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3당 합당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의 점진적 이행이 비로소 가능해졌던 거예요. 누구도 피보지 않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을 가고 백담사로 가고 고생하지만 그러나 학살당하진 않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때 만들어진 민자당의 후예예요. 따라서 이 역사적 대타협을 통한 민주화로의 이행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이 상징성을 살린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민자당의 후예인 국민의힘에는, 국민의힘의 당사에는 3당 합당의 새 주역의 사진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배포도 없이, 그 정도 자존감도 없이 우리 당에는 전두환의 사진이 없습니다. 이게 당대표가 할 얘기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저는 이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5,000년의 역사를 사랑하고 45년 이후에 최현대사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내전과 전쟁과 수많은 국가적 위기와 좌파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세워가면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양립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사랑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런 최소한의 자존감 없이 정당하겠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 예. 전두환 정권, 그 역사적 위치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로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논쟁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더 차분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토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이 현대사의 큰 흐름 속에서 전두환 시대는 이런 과도기적인 역사적 대타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천착하지 않고 피상적인 한두 가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으로 전두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